오늘 첫 번째 항목은요. 상복과 유치원인데요. 오늘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대토론회를 열고 이후에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하기로 해서 관심이 집중이 됐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좀 소식을 알아보시죠. 오늘 다들 상복 입고 모여라 그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토론회 드레스 코드가 상하이 모두 검은색으로 하라라는 거였는데요. 오늘 토론회에 참여한 유치원 관계자들이 한 3천여 명 정도 됐는데 대다수 이 코드를 지켜서 검은 옷을 입고 왔다고 합니다. 자, 토론회 결론은 뭡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어떤 집단 휴업 이런 것을 하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예. 오늘 오전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립유치원이 집단위원들의 단체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 이 점을 좀 분명히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회의에 보건복지와 행정안전부에 더해서 국세청 공정거래회의까지 참여하는 이런 회의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좀 이런 점들이 좀 부담스러웠는지 이 토론회에서 집단위협을 강행하자 이런 결론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휴원이든 폐업이든 개별 유치원 원장이 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적 어떤 결론은 없는 거네요. 그런 상황이죠. 처음 이 문제를 이슈화한 그 시민단체가 정치하는 엄마들인데 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고발했다면서요? 이 한유총이 여론의 십자포화를 받게 된 중요한 계기가 박용진 의원이 주최한 토론에 난입을 해서 좀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이걸 이제 무산시킨 것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치하는 엄마들은 오늘 한유총이 이 사례를 비롯해서 4건의 정부 주최 토론회를 위력으로 무산시킨 것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주거침입으로 형사 고발한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 특히 지난 5일에 박용진 의원 주최 토론회에 한유총 소속 300여 명이 아무런 제지 없이 입장한 경위가 밝혀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박용진 의원 국감에서 또 추가 자료 공개했죠. 어떤 자료입니까 이번에는? 최근 5년간 17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 결과와 지도 점검 결과인데요. 이전에는 이제 감사 결과만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지도 점검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았던 것들이 감사에서 지적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두 사안을 합치면 사립 유치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총체적으로 볼 수 있어서 이 지도 점검 결과를 추가로 공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공개된 지도 점검 결과. 그래요.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앞서 이제 감사 결과의 경우에는 유치원 원장이 지원금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못 쓰고 이런 사례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지도 점검에서 드러난 것들을 보면은 유치원 원화 숫자나 선생님의 어떤 경력 및 자격 이런 것들을 조작을 해서 나라 돈을 더 많이 가져간 사례가 많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하. 그래서 박용진 의원 주장은 사립 유치원들이 뭔가 잘 해보려다가 회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그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처음부터 나라 돈을 좀 빼가려고 작정하고 달려든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런 지도 점검, 감사 그걸 한 일선교육청이나 교육부는 그동안 도대체 뭘 한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 박용진 의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나 행정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또 적발이 되더라도 어떤 부정수급한 이런 돈의 경우에는 다시 반납을 하면 또 넘어가는 식으로 현행제도가 허술하게 운영이 되어 온 게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도 나라 돈 못 빼먹는 사람이 바보인 상황 그런 게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데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좀 문제를 바로 잡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돼야겠고요. 사립 유치원들도 좀 상복을 입을 게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좀 제대로 해보려는 그런 좀 공감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봤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항목은요. 극우 포퓰리즘의 시대인데요. 세계 곳곳에서 극우 포퓰리즘이 위력을 발휘하면서 좀 기성체제가 무너지고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서 극우 후보가 이겼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현지 시간 28일 브라질 대선 결선 투표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로 사회자유당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이 사람은 브라질의 트럼프 이렇게 불릴 정도로 극우적 성향을 보여왔는데 군부 독재를 찬양하고 또 고문을 옹호하고 여성, 소수인종, 성소수자를 공격하는 언행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보여왔습니다. 심하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총기 규제를 완화해서 시민들의 자위권 행사를 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경찰의 범죄자 사살도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겠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 거죠. 브라질의 트럼프라는 별명이 있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정상들 중에 가장 먼저 트위터를 통해서 반응을 했습니다. 매우 훌륭한 전화통화를 이 보우소나루 후보와 했다라면서 무역, 군사 그 밖의 사항들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논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일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백악관 수석 전략가를 역임한 바 있는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이번 브라질 선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유럽까지 아우르는 극우 동맹을 만들겠다라는 어떤 야심찬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마침 또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18년 만에 기독민주당 대표직을 사임하겠다고 했다 이런 소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또 왜요?
이 독일은 기민당과 기독사회당의 연합에다가 사회민주당이 결합한 이런 대연정 형태로 나라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지방선거에서 기민당, 기사당 소속 후보들이 거둔 성적이 매우 저조한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2주 전에 열린 바이에른주 선거에서 이 기민당의 자매정당인 기사당이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한 것은 그야말로 치명적이었는데요. 이 선거가 이렇게 된 이유가 난민 문제였다. 이렇게 분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독일도 극우 정당 돌풍 현상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극우 정당 이름이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것인데요. 이 바이에른주 선거에서 기독사회당을 위협할 정도로 지금 성장을 했고 전체 주에서 모두 의미 있는 득표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주는 난민이 유입되는 주요 경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반난민 정서를 부추기는 극우 정당이 특히 쉽게 성장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기사당 내에 메르켈 총리가 난민의 우호적인 정책을 추진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메르켈 총리가 이제 대표직을 사임하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요즘 뭐 가짜 뉴스 뜨거운 논란인데 이 극우주의의 돌풍 그 현상 배경에 바로 이 SNS 가짜 뉴스 이런 게 있다는 지적도 있죠. 그렇습니다. 독일의 경우도 이슬람 혐오라든지 또 인종 차별적인 내용이 담긴 콘텐츠가 SNS를 통해서 확산되는 게 문제였는데요. 앞서 브라질의 보소나루 후보 당선에도 SNS에 상대 후보에 대한 흑색 선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된 게 위력을 발휘했다. 이런 분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특히 보소나루는 트위터 팔로워가 200만이 될 정도로 상당한 파워 유저라고 하고요. 또 지난주 미국에서 발생한 유대인 회당 총기 난사 이 사건의 용의자의 경우에는 극우주의자들이 모여있는 SNS인 갭을 또 열심히 이용해 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를 실현할 도구로 여겨졌던 인터넷이 오히려 체제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글쎄 극우라고 해도 뭐 난민 정책에 대한 차이 정도로 우리가 분류할 극우가 따로 있고 군부 독재를 찬양하고 고문을 옹호한다?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가장 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걱정이네요. 자, 세 번째 항목은요. 개문 발차인데요. 어제 청와대가 민주노총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경제사회노동위를 연내에 개문 발차할 입장이다 이렇게 밝힌 데 이어서 오늘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도 재차 비슷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일인지 좀 알아보시죠. 네, 무슨 일입니까? 민주노총은 이제 정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한 겁니까? 정확히 말하면 결정을 못한 것에 가까운데요. 못했다?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17일에 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을 이제 다루려고 했는데 이 대의원대회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건을 다루더라도 내년 2월 달에나 돼야 가능하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족수를 못 채웠다는 얘기는 사실 부결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거의 이제 비슷한 정치적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게 뭔가 불만스러운 게 있으니까 이제 회의에들 안 왔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새 정부에서도 뭔가 노동 관련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인식이 이제 처음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논란이 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도 그렇고 최근 이제 그 주 52시간 근로제를 손본다 이런 얘기가 또 같이 나오고 있으면서 이런 인식들이 계속 강화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노총을 좀 설득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까요? 지난해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게 ILO 협약 비준이었는데요. 경사노위가 개문 발차를 하게 되면 이게 이 문제를 좀 다뤄야 되고 그러려면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ILO 협약의 핵심은 정규직 합법화라든지 특수고용직들의 노조 설립 등의 노조할 권리를 지금보다 더 강하게 보장하는 것이고 또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가 비준 반대 의견을 제출해 놓은 상황이고 보수 야당들도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요. 이것도 좀 논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문 발차다. 그렇습니다. 문은 열어놓고 출발하겠다. 언제든 들어오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